서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는 미국과 닮은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기독교인은 인구의 86%에 달합니다. 수도인 몬로비아는 미국의 5대 대통령인 제임스 몬로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도 같은 이름의 도시가 있죠. 라이베리아는 미국처럼 대통령을 선출하는 공화국이고 의회 또한 트루히그당과 공화당의 양당 체제였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국기입니다. 한눈에 봐도 성조기와 너무 닮았는데요. 별과 줄의 개수만 다를 뿐 디자인을 빼다 박았습니다. 실은 라이베리아는 일부러 국기를 성조기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라이베리아가 미국의 것들을 그대로 가져온 이유는 이 나라가 미국 흑인 노예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왜 대서양 건너 머나먼 대륙에까지 가서 나라를 세웠을까요? 그리고 미국 흑인들이 세운 나라는 문제없이 잘 굴러갔을까요?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을 발표할 때부터 이미 노예제도가 합법인 나라였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노예의 수는 320만 명에 달했고 남부 지역은 드넓은 농장의 면화재배를 노예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화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주, 즉 자유주 숫자가 점차 늘어납니다. 공장 노동자 중심의 사회인 북부와 여전히 노예제의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남부는 전혀 상반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립적인 체제는 훗날 내전인 남북전쟁의 원인이 되었죠. 남부의 노예 소유주들에게 자유주의 흑인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흑인들을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합법적인 차별을 받아온 흑인들은 특히 남부에서는 갖은 억압 속에서 인권이 박탈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인종단체의 활동도 이들에게는 큰 위협이었죠. 남부의 백인들은 흑인 자유민들이 사라짐으로써 미국 내 노예제가 강화되기를 바랐습니다. 북부에서 인식하는 흑인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부보다는 조금 더 인도주의적이었죠. 미국의 종교 광풍인 대각성운동 이후 많은 흑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같은 신자를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흑인들이 완전히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에는 북부인들도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북부로 몰려들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같은 미국인으로 인정하기도 껄끄러운데 밥그릇 싸움까지 해야 하고 이들 때문에 임금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었죠. 흑인 자유민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백인들 사이에 흑인들이 사회에 통합되면 미국의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된 흑인들을 처리하기 위해 이들을 다시 아프리카로 보내자는 백투 아프리카 운동이 백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백인들은 그동안 험한 경험과 아픔을 겪어온 흑인들이 아프리카로 돌아가기를 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앞서 이미 노예들을 아프리카로 보내고 있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일찍이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업화로 더 이상 노예제가 불필요해진 영국은 이들을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으로 강제 추방해버립니다. 이를 지켜보던 미국은 바로 옆의 땅이 자원도 부족하고 적대적인 원주민들 때문에 열강들이 점령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죠. 그리하여 1820년 미국 흑인의 라이베리아로의 첫 이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미국계 흑인들은 현지 부족들과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며 선진국의 생활 양식을 갖고 있던 그들은 자신들이 야만적인 원주민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원주민들은 남의 땅에 들어와 백인인 척하는 외지인들이 매우 못마땅했죠. 초기 라이베리아인들은 정착에 애를 먹었습니다. 적대적인 현지인들 외에도 말라리아와 싸워야 했고 앞서 말했듯 이곳은 이렇다 할 자원도 없는 거친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오로지 농지뿐이었죠. 미국계 흑인들은 정착을 위해서는 이 농지라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했기에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원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토착 부족들은 이에 반발하여 미국 흑인들을 공격했지만 미국 정부의 도움을 등에 업은 외지인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정착 과정마저 미국과 인디언 간의 관계와도 닮아있죠. 결국 1847년 미국에서 온 흑인들은 이곳에 아프리카 최초의 공화국 수립을 선언하고 국명을 라이베리아 공화국이라고 지었는데요. 자유라는 뜻의 국가를 수립한 해방 노예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 손으로 노예제를 부활시킨 것이었죠.
스스로 특권층이 된 미국 출신 라이베리아인들은 경제적 이권을 모두 가져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투표권도 제한해버렸고 1878년부터는 양당 체제에서 일당 독재로 전환해버립니다. 1920년대에는 노예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는 만행까지 저질러 토착민과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죠. 그리고 이 해묵은 감정이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980년 원주민 출신 사무엘 캐니언도가 이끄는 군인들이 경제 위기로 시위가 벌어지는 혼란한 전국을 틈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인데요. 원주민 차별에 분노하고 있었던 사무엘도는 톨버트 대통령과 내각인물 수십 명을 살해하고 130년간 이어졌던 미국계 라이베리아인 정권을 종식시킵니다. 그 후로도 그는 50명 이상의 정적을 제거했으며 1985년엔 부정선거로 대통령직을 이어가죠. 이에 사무엘도 정권을 뒤집으려는 또 다른 쿠데타 세력의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가담자들은 물론 그들과 같은 부족들까지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잔혹한 탄압에 발끈한 미국계 흑인들은 억압받던 부족들과 연합하여 라이베리아 민족 애국전선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부군을 습격함으로써 라이베리아 내전으로 확대되었죠. 1990년 사무엘도가 사망하지만 내전은 1997년이 되어서야 끝나게 됩니다. 민족 애국전선을 이끈 찰스 테일러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정적을 탄압하고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기 위해 옆나라 시에라리온을 공격하는 등 사무엘도 못지않은 폭정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라이베리아에 2차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내전은 2003년까지 지속되었고 인구의 약 30만 명이 사망하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또한 오랜 내전은 라이베리아 경제를 아프리카 최빈국으로 떨어뜨려 오늘날 국민의 절반이 하루 2달러로 생활하는 극심한 빈곤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노예 출신이 부활시킨 노예제, 그리고 토착민과의 깊은 갈등은 라이베리아 건국의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뿌리를 두었지만 미국과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맞이한 라이베리아. 이들이 건국 후 16년이 지난 1863년 미국은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흑인들은 아프리카로 떠나는 게 맞는 것이었을까요?